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할 텐데 이번 영상은 1부입니다. 불시잡이라는 책은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2016년에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민음사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불시이라는 말은 제기랄, 젠장할 그런 뜻이죠. 약간의 욕입니다. 그래서 불시짝 그러면 쓸모없는 직업, 무의미한 직업을 뜻합니다. 다음 화면에 저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에 대한 설명은 이 불시잡 책 앞쪽 안 자켓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이분이고요. 사진의 출처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인류학자고요. 1961년 뉴욕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인류학 현장 연구를 했고요. 2005년까지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으나 그의 사회 비판과 실천적 행위에 학교 당국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에 인류학계와 학생들을 비롯한 전 세계 각계각층의 4,500명이 그를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으나 결국 재임용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그레이버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2013년부터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인류학적 근거를 통해 수천 년간 구성되어 온 사회 구조를 드러내고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병폐를 비판하고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를 비롯한 세계 정의 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레이버의 불시잡 435쪽 이하의 해고와 관련된 그레이버의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에 교사 노조 운동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예일 대학교에서 축출되었을 때 인류학과는 나를 몰아내기 위해 내 경우 때문에 또 오로지 내 경우에 한해서만 복직 규정을 바꿀 특별 허가를 얻어야 했다. 축출되었을 때 노조 전략가들은 나를 위해 무브온이나 그와 비슷한 진보 좌파 이메일 목록을 이용해서 캠페인을 벌이려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레이버는 자신이 예일대학교에서 해임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썸네일에 해당하는 첫 화면에 데이비드 그레이버 생몰 연대가 나오죠. 61년생인데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사망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레이버는 2020년 9월 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아내와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 괴사성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음 달인 10월에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로 구성된 은하관 기념 카니발을 장례식 대신 주최했다고 합니다. 드브로브스키는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면서 이전 그의 건강 상태 그리고 또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증세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코로나19와 췌장염 사이의 연관성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사망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시잡 일부 영상 내용입니다. 방금 전 데이비드 그레이버를 소개했고요. 불시잡 이 책의 탄생 경위 그리고 그레이버가 말하는 불시잡의 유형에 대해서 실제로 불시잡은 있는지 불시잡의 원인 그레이버는 첫 번째 이유로 봉건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잡의 정치적 의도 불시잡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일 노동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노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거기에 북부 유럽식 사상인 서비스 개념이 노동에 추가되었다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의 탄생 그리고 개신교의 일의 신학 이와 관련된 토머스 칼라일의 노동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까지 해서 불시잡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와 3부의 내용은 잠깐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불시잡이란 책의 탄생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2016년에 나왔다는 뜻이죠. 2013년 봄 급진파 계열이 발행하는 스트라이크라는 잡지에 원고 청탁을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받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불시 직업이라는 현상에 관하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이 아라비아 숫자는 불시잡 책 페이지 수를 의미합니다. 스트라이크지 잡지에 기고한 원고 불시직업이라는 현상에 관하여가 불시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레이버는 이렇게 썼습니다. 1930년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20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기술이 발전하여 선진국에서는 주당 15시간 근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은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일하게 할 방법을 강구해 내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무의미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했다. 사람들이 내심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레이버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주당 15시간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실제 기술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데이비드는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의미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업무를 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의 고용 상황을 비교하는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안 하인, 생산업, 농업 부분에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동시에 전문직, 경영, 회계, 영업, 서비스업 노동자의 수는 3배로 늘었고 전체 고용의 4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증가했다. 실제 생산업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사무직 노동자의 수가 3배로 늘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시인이었다가 인디 록밴드의 리더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범 몇 장을 발매했는데 그것이 잘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빚을 진 채 어린 딸을 키우다가 결국 방향 없는 수많은 족속들의 기본 선택지인 로스쿨, 그레이버는 로스쿨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에 진학합니다. 이제 그는 뉴욕의 어느 저명한 로펌 기업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자면 자기 직업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실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버는 그 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만난 자신의 직업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뉴욕의 저명한 로펌, 기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직업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죠. 그가 시인이었고 인디 록밴더 리더였기 때문에 이렇게 별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레이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파티에서 만난 유급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당신이 뭔가 흥미롭게 여겨질 만한 일을 한다고 자기 예를 들죠. 예를 들면 인류학자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직업은 어떤 계열인지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술 몇 잔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들 직업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지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낼 것이다. 유급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지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내용의 불시 직업이라는 현상에 관하여 원고가 스트라이크지에 실리자 그 글에 대한 반향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러시아 투데이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내 글 일부를 인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직업은 세상에 의미가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놀랍게도 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답한 쪽은 50%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3%였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내 예상의 거의 2배였다고 그레이버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직업의 비율이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37%나 됐다는 거죠. 37%, 거의 40%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불시잡이라는 책에서 그레이버는 필요 없는 직업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제복 입은 하인입니다.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주인이겠죠. 중요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깡패입니다. 공격적인 요소가 있는 직업의 종사자입니다. 스스로는 의미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채용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나라가 국방부가 채용해야 군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죠. 그리고 상대국 군대가 있어야만 그 나라의 군대도 존재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임시 땜질꾼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형식적 서류 작성 직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업반장입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거나 없어도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 작업반장을 말합니다. 또한 이 5가지 유형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중유형의 형태를 띠는 직업도 있습니다. 또한 2차적 불시 직업도 존재합니다. 즉, 불시 기업에서 일하는 청소부나 안전요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일자리의 37%가 불시 직업이고 나머지 63%가 아니라고 할 때 그 63% 가운데 37%는 불시 직업을 지원한다면 결국 37% 더하기 63%의 37%를 곱한 것을 A와 B로 더하면 거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50%를 약간 넘는 수치가 넓은 의미의 불식 부분에 해당된다고 친절하게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불시잡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불시잡이 과연 그레이버의 주장으로 실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의미한 고용의 성장에 대해 열성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자주 제안하는 설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에서는 서로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봉급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므로 이 첫 번째 그룹의 직업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하리라는 거죠. 이 그룹에서는 불시잡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은 불시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민간 부분을 간섭함에 따라 생긴 결과물로서의 불시 직업이라는 거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불시 직업이 생길 수가 없는데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부득이 민간 부분에서 불시 직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로 인해서 생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직 노동자가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은 결코 쓸모없는 작업, 즉 불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의 증가로 쓸모없는 관료의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 관료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서류 작성 직원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불시잡이고 또한 이런 일은 불시작업이라고 위의 내용을 풀어서 그레이버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민영기업에서의 불시잡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낳은 결과물로서 민간 부분의 불시 직업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생각은 이 수준을 훨씬 넘어가죠. 그레이버는 불시자, 불시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봉건주의와 봉건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봉건주의는 본질적으로 재분배 시스템이다. 노동과 장인들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영주는 법적 권리와 전통의 복합을 통해 그들이 생산한 것에 일정 몫을 뽑아간다.
그런 다음 그것을 부하 직원, 제복 입은 하인, 전사들, 가신들에게 분배한다. 또 어느 정도는 잔치와 축제와 가끔 있는 선물과 하사품이라는 형식으로 장인과 농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런 환경에서 정치와 경제는 별개 영역으로 거론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화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거두어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분배되기 때문이다. 봉건주의는 본질적으로 재분배 시스템이라는 것, 거기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다시 말해 재화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거둬지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분배되고 있다고 봉건주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자본주의 여건에서는 불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심한 경쟁 시장에서 불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살아남기 힘들다. 자본주의 여건에서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달리 봉건주의는 재분배 시스템이고 경제보다는 정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재화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거둬지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분배가 되죠. 심한 경쟁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봉건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계속 봉건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고려가 구분되지 않는 봉건주의 논리는 적에서 훔치든 수수료나 관세나 임대료나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민간인들로부터 수탈을 했다가 재분배하든 약탈물 단지를 손에 넣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추종자 무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자신의 허세와 장대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척도인 동시에 정치적 총애를 분배하는 수단이다. 이 모든 것이 대기업의 작동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면 그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봉건주의 논리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가 구분되지 않죠. 적으로부터 훔치든 세금을 걷던 중요한 것은 약탈물 단지를 손에 넣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추종자를 만들어내고 추종자들은 왕이나 영주의 허세와 장대함을 보여주는 척도죠. 그리고 그들에게 차등된 자기를 수여함으로써 정치적 총애를 분배하고 있죠. 고전 자본주의의 기업이 아니라 요즘의 대기업의 작동 방식이 중세 봉건주의 논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그레이버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봉건주의적 원리로 작동되는 기업들은 물건의 제작, 건설, 수선, 관리와 유지에는 힘을 점점 덜 쏟고 돈과 자원을 책정하고 분배하고 할당하는 정치적 과정에 점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무엇보다 이것은 또다시 정치와 경제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을 규제하는 바로 그 법률을 정하는 자가 로비스트로이라는 대마불사 은행의 출현, 나아가 금융 이윤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축적된다는 사실에서 엿보인다. 요즘의 기업들은 정치와 경제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진다는 거죠.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에 참여해서 그런지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대형은행, 대마불사 은행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 규제 법률을 정하는 자가 은행을 위해 로비스트로 일하는 그런 대마불사 은행의 출현, 그리고 금융 이윤 자체가 비즈니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지만 정치와 경제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대형은행들은 중세 봉건주의의 논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중세 봉건제도의 또 다른 고전적 특징은 귀족이나 관리의 계층제를 창조하는 것이다. 유럽의 왕은 남작에게 왕의 군대의 기사 몇 명을 차출받는 조건으로 땅을 수여한다. 남작은 그 땅의 대부분을 똑같은 이유로 지역 봉신에게 수여하며 이런 식으로 하부 봉건화의 과정이 계속 이어져 지역 지주에까지 내려간다. 왕이 있고 남작이 있고 그 아래 지역 봉신이 있고 지역 지주가 있고 이렇게 계층적 질서 하에서 땅을 매개로 계층제를 만들고 그래서 하부 봉건화의 과정이 이어진다는 거죠.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정치권과 법조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대마불사, 대형은행의 운영 시스템을 경영봉건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경영봉건제도의 성장은 계층제 자체에 대한 비슷한 매혹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영적 중봉건화는 시장 세력들의 해방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다. 중세에서처럼 대형 기업들에게서도 경영적 준봉건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장의 논리나 시장의 법칙을 파괴한 시장 세력들이 준동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봉건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시 직업의 존재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증식하는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점점 더 지대 추출 시스템으로 변해간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영주, 공신, 가신의 끝없는 계층제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성향을 드러내는 중세의 고전적 봉건제도와 닮았다. 계속 비슷한 얘기죠. 현재 시스템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대 추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과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땅을 확보하고 거기서 계속 지대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많은 계층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여러 직업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 많아진 또 다른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지적합니다. 신자유주의 논법은 항상 시장의 마법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시장 정책이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졌고 인도와 중국은 예외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 발전은 정체했으며 대부분의 부국에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빈곤하게 살게 된다는 예측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런 영향을 지켜보면서 시장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들이 내어놓은 대답은 항상 같은 약을 더 세게 처방하라는 요구이며 정치가들은 그런 요구를 실행한다. 이런 현상은 이상해 보인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의 기획은 더 크게 실패할수록 더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 기획을 추진하는 실제 동력이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는 것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규제를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려졌고 기술 발전은 정체했으며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빈곤해지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자들은 동일한 약을 더 세게 처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더 세게 약을 처방하라는 그 기획의 실제적인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 동기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정치적 계급의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중요 결정권자들 대부분은 196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교는 정치적 이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격전지였다. 그들은 절대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굳게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그들은 경제의 쇠퇴를 가리키는 지표 때문에 우려하면서도 세계화, 노조 세력의 약화, 불안정하고 과로한 노동력 창출, 그리고 1960년대에 유행했던 쾌락주의적 개인 해방의 요구, 생활 스타일로는 자유주의, 재정적으로는 보수주의라 불리게 된 것, 이것에 입에 발린 찬사를 적극적으로 바치는 복합적 기획을 세웠다. 이렇게 그레이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60년대 같은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 결정권자들이 세계화, 노조 세력의 약화, 종신제 근로계약의 파기, 장시간 노동, 그리고 쾌락주의적 개인 해방 이런 쪽으로 기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부유층에게 넘겨주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세계적 도전의 기초를 거의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아주 기뻐했다. 그 기획은 경제적으로는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꿈과 같은 성과를 냈다. 내 글은 오로지 이런 통찰을 발전시킨 것뿐이었다. 부와 권력을 부유층에게 더 넘겨주고 중요 결정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의도, 그 기획은 경제적으로는 별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노조 세력의 약화, 불안정하고 과로한 노동력의 창출, 이러한 맥락으로 쓸모없는 직업들, 쓸모없는 일들이 늘었다는 통찰, 이것이 불시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기초라는 거죠. 계속 쓸모없는 일이 많아진 것에 대한 정치적 의도 내용입니다. 서비스 부분에 포함된 다른 직종들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는 행정직, 컨설턴트, 사무직, 회계직원, IT 전문직 및 그런 부류들이었다. 이것이 실제로 1950년대 이후 아주 급격히 증가한 서비스 부분의 일면이다. 정보산업 일자리의 비율은 20세기 후반에도 이미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불시 직업들이 급증하는 바로 그 구역이다. 자신이 불시 직업에 속한다고 믿는 이들이 모두 정보 노동자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가 신뢰할 만하다면 정보 노동자로 분류된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이 사라져도 세상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서비스업, 정보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쪽에 불시잡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금융 부분 전체가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금융 부분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은 다양한 부채 형태를 창조하고 거래하고 조작하기 위해 정보와 공모하는 데서 나온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에 참여해서 그런지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은행, 금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융 부분 전체가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은행들은 많은 부채를 만들어내고 거래하고 또 조작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융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파이어 부분, 약자로 금융, 파이낸스, 보험, 인슈어런스,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앞자를 딴 약자입니다. 파이어 부분 비중이 아주 클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옛날식 산업 질서의 심장이라고 보는 회사들, 예를 들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런 회사도 이제는 수익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그들이 거느린 금융 부분에서 얻는다. 말하자면 제너럴 모터스가 얻는 이유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자동차 대출로 얻는 이자에서 나온다.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비판적으로 보는 이 금융 부분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죠. 미국에서 파산에 주된 이유가 의료비 대출이며 젊은이들을 불시 직업으로 끌어들이는 주된 원인이 학자금 대출 상한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클린턴과 영국의 블레이어 이후 금융의 지배를 가장 많이 수용한 주체가 바로 좌파 정당이다. 이 정당들이 아직 남아있던 옛 노동자 유권자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전문 경영자 계급의 정당으로 변모한 것도 같은 시기였다. 즉 이들은 의사와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돌봄 경제 부분의 불시타에 실제로 책임이 있는 행정가와 경영자들의 정당이 되었다. 대출이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불시 직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노동계급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정당, 미국에서는 민주당이죠. 이 당이 금융의 지배를 가장 많이 수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계급 유권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전문 경영자 계급의 정당으로 변모했고요. 유치원 교사나 요양보호사 또는 병원 근무자 등 돌봄 경제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서류 작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그 직업을 불시타하는 데 실제로 책임이 있는 행정가와 경영자들의 정당이 되었다고 그레이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일이란 무엇인지 그레이버의 설명입니다.
영상 처음에 케인스가 지적한 것처럼 20세기 말에 선진국에서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의 절반이 지워져도 전체 생산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나머지 절반의 일을 재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하루 4시간만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여론에 나오는 여론의 필자들은 우리 시대의 도덕주의자다. 그들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현대식 버전이며 일에 대해 글을 쓸 때도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저주인 동시에 축복으로 규정하며 인간을 선천적으로 죄에 물든 존재로 할 수만 있다면 의무를 기피할 것이라 예상되는 게으른 존재로 보는 아주 오랜 신학적 전통을 반영한다. 오늘날 여론을 주도하는 자들이 결국 오래된 신학적 전통에 기반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고 저주인 동시에 축복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도덕 철학에서 출현했으며 도덕 철학은 원래 신학의 한 분파였다. 수많은 경제학 개념들의 연호는 종교적 관념에 곧바로 연결된다. 그 결과 가치에 대한 주장들은 언제나 약간의 신학적 뉘앙스를 띠고 있다. 경제학이 도덕 철학에서 시작되었고 도덕 철학은 신학의 한 분파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해, 설명은 성경, 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노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다음의 것을 일반적으로 동의한다고 합니다. 첫째, 직업을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비를 버는 것이고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자, 둘째로 동의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비를 버는 것과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타인을 더 많이 돕고 이롭게 하는 일일수록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만들수록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레이버는 설명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일을 놀이의 반대로 본다. 한편 놀이는 대개 그것 자체를 위해서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면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일이란 그 자체를 위해 하지 않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수행하지 않을, 아니면 확실히 그리 오래 하지는 않을 행동이며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만 수행할 전형적으로 귀찮고 반복적인 행동이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놀이와 대비시키고 있죠. 놀이는 그것 자체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일이란 일 자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귀찮고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그레이버는 정의를 내립니다. 계속 노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나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인간의 일은 창조주에게 도전한 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이야기 모두 인간 자신의 식량, 의복, 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물질적 우주를 생산하는 능력을 주는 일 자체는 창조에 들어있는 신성한 힘의 더 소박한 버전으로 소개되어 있다. 일은 신에 대한 도전의 벌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한 물질적 우주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일이고요. 그래서 일은, 일 자체는 창조에 들어있는 신성한 힘에 해당하는데 그것의 조금 소박한 버전이라는 거죠. 즉 일은 벌이자 소박한 형태이긴 하지만 창조의 신성한 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일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어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벌이다. 우리는 일 자체를 넘어선 어떤 것을 완수하기 위해 어찌 되었든 일을 한다. 그리하여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일은 사물을 관리, 유지하고 재배치하는 문제이다. 위의 문장이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은 벌이면서
또 일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진죠. 하지만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물을 관리 유지하고 재배치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일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일, 노동의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유럽에서 신학적이지 않은 또 다른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후대 노동 개념에서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다분히 북부 유럽식 사상이다. 계속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건 사회는 광대한 서비스 시스템이다. 농노만이 아니라 하급 봉건 영주들은 고위급 영주를 섬겼고 그래서 서비스죠. 그 고위급 영주는 왕에게 봉건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서비스의 형태는 봉건적 서비스가 아니라 역사사회학자들이 생활주기 서비스라 부르는 것이었다. 봉건사회는 광대한 서비스 시스템이고 계층적 구조에서 계속 윗계급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주기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생활주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일생 중 노동 가능한 기간의 초반 대략 7년에서 15년까지를 다른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 길드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처음에 기능장 밑에 도제로 들어가며 그 다음 직인이 되었다. 기능장의 직위에 올라가야만 결혼을 하고 가정과 점포를 꾸릴 자격을 얻었으며 수하에 도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의 생활 주기로 볼 때 노동이 가능한 기간의 초반 대략 7년에서 15년간 다른 곳에서 하인으로 길드에서는 도제나 직인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것이 생활주기 서비스입니다. 평민층에서 하인들은 유급으로 일하며 급료의 상당 부분을 저축한다. 서비스와 유급 노동은 대체로 동일시되었다. 서비스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직업만이 아니라 매너, 즉 책임 있는 성인에 어울리는 행동거지까지 배우는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생활주기 서비스상 하인들은 유급으로 일했고 급료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기간 중에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성인에 어울리는 매너까지 배웠다고 그레이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 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세의 서비스의 관계에서 영구적인 임금 노동의 관계, 자본주의죠. 이것으로 바뀌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구적 사춘기의 덫에 걸려들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길드 구조가 완화되면서 직인은 절대 장인이 될 수 없었다.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말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전생애를 사실상 완성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끝도 없는 대기를 포기하고 일찍 결혼하기 시작했다.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탄생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이다. 생활주기 서비스에 따르면 도제, 직인을 거쳐서 장인이 되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공방을 열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드 구조가 흔들리면서 장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죠. 즉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폐쇄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대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레이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민들에게 청교도나 다른 독실한 개혁자들은 장인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독자적으로 공방을 차리고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해줄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이 기독교 계열의 개혁자들은 빈민들에게 대신 자선, 규율 그리고 신학의 새로운 융합을 제시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은 징벌인 동시에 구원이었다. 일은 스스로를 굴욕스럽게 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귀중한 것이다. 심지어 일이 생산한 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부는 신의 총회의 신호일 뿐이니까.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개혁자들은 일에 대해서 징벌인 동시에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은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귀중한 것이라고 가르쳤죠. 자, 이런 맥락에서 노동을 찬양하는 교파가 등장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새로운 활력으로 충만해져 노동을 찬양한 것은 감리교도였다. 아마 이런 입장의 가장 큰 옹호자는 토머스 칼라일이었을 것이다. 칼라일은 새로운 부의 시대에 도덕성이 쇠퇴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노동의 복음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칼라일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정수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 신은 일부러 세계를 미완성으로 창조했다. 인간들이 노동을 통해 신의 작업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감리교에서 노동을 찬양하는 교리가 나오고요. 이를 토마스 칼라일이 옹호했습니다. 그는 노동의 복음을 주장했고요. 노동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삶의 정수 그 자체라고 칼라일은 주장했습니다. 신은 세계를 일부러 미완성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신의 작업을 완성시킬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칼라일이 다다른 결론이 중요한데요. 칼라일은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달한 결론에 이르렀다. 일이 고귀하다면 가장 고귀한 일은 보상받지 말아야 한다. 그토록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모독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죠. 노동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시잡 1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2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1950년대 이후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직업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거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답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쓸모없는 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고려가 구분되지 않은 경영적 준봉건화 현상 때문이라고 그레이버는 지적합니다. 계층제를 만들어 다양한 직업인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혼합된 형태의 준봉건화 현상 때문에 불시잡이 늘어난다고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럼으로써 소수의 지배를 지속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노동은 한편으로 형벌이자 의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유럽식 사상인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는데요. 생활주기 서비스라는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남의 밑에서 섬기는 서비스 노동을 통해서 임금도 받고 성인이 되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서구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중세 이후 신학계에서는 노동을 징벌인 동시에 구원으로 이해하게 됐고요. 토마스 칼라일은 노동을 삶의 정수 그 자체로 봅니다. 그는 노동의 복음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는데요. 노동은 삶의 정수 그 자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상의 요약으로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 일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